장모 하나는 설악산으로 가기로 하고 콘도를 하나 예약하였다. 장모는 너하단들이 떠나는 양이라며 너무나 좋아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또 하나의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다. 그것은 장모 친구들과 같이 가는 것이었다. 장모 친구들과 같이 가면 꼭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 나는 장모에게 친구들과 같이 가자고 이야기를 했다. 우리 둘이서 가는 것보다 장모 친구들하고 같이 가는 게 재미있지 않을까? 내 친구들하고 같이 가자고? 친구들하고 여럿이 가면 재미있잖아. 싫어, 우리들이 가. 친구와 같이 가자니까? 갈만한 친구 연락해봐. 그럼 향숙이랑 같이 갈까? 향숙이는 말고 다른 친구 연락해봐. 혹시 딴 생각하는 거 아니야? 향숙이 말고 전에 집에 왔던 그 두 친구에게 연락해봐. 같이 가자고. 친구 둘씩이나 데리고 가자고? 그래, 연락해봐. 안 간다면 할 수 없고. 그럼 미숙이하고 은경이에게 전화를 한번 해봐야겠네. 장모는 내 성화에 못 이겨 두 친구에게 연락을 한다. 전화를 하면서 큰 소리로 웃는 것을 보니 이야기가 잘 되고 있는 모양이다. 기집애들 놀러 간다고 하니 좋다고 하네. 거봐, 같이 가면 재미있다니까. 그것들 윤서방하고 같이 간다니까 좋아하고 있어. 호호호, 알았어. 장모는 친구들이 내일 아침 일찍 오기로 했다면서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장모 하나는 시장에 가서 여러가지 음식을 사서 장만하고 산에 가서 갈아입을 옷과 구급약 등을 모두 준비하였다. 아침 일찍 장모의 친구들이 집으로 왔다. 어서들아. 윤서방 인사하게. 이쪽이 은경이 그리고 이쪽은 미숙이. 하하하. 어서오세요 누님들. 어머, 윤서방도 멋있어졌네. 호호호. 호호호, 윤서방 오랜만이네. 그녀들은 작은 옷가방을 하나씩 들고 아주 밝은 모습으로 들어왔다. 지난번에 봤을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두 여인은 무릎까지 오는 반바지, 반소매 티를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매혹적인지 입속의 군침이 돌기 시작하였다. 나의 머리에는 오로지 오늘 그녀들과 어떤 일이 벌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온갖 생각을 다하고 있었다. 우리 네 사람은 즐거움을 만끽하면서 목적지로 출발하였다. 몇 시간을 달려서 우리는 콘도에 도착을 하여 여장을 풀고 간단한 식사를 하고 산에 오를 준비를 하였다. 세 여자는 모두 마음이 들떠서 콧노래를 부르며 좋아했다. 우리 네 사람은 산에 오르면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였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조금 지난 농담도 주고받으며 웃곤 하였다. 나 장모는 손을 꼭 잡고 걸어 올라갔다. 그것을 자꾸만 쳐다보던 미숙이가 농담을 한다. 어머, 두 사람 손을 꼭 잡고 그렇게 걸으니 보기 좋다. 그래 꼭 애인 사이 같다. 호호호. 정말 보기 좋아? 정말. 그러고 있으니 애인 사이 같다. 그러지 말고 오늘 두 사람 진짜 애인해라. 우리가 능가봐줄 테니. 콘도에 방도 두 개 있던데 하나는 우리가 사용하고 하나는 두 사람이 사용해. 그럼 나는 오늘 사이하고 신혼여행 온 거네. 호호호. 호호호. 너는 좋겠다. 사이하고 신혼여행을 다 오고. 정말 오늘 두 사람 박수 우리가 능감아줄 테니. 정말 오늘 우리 연애 한번 할까? 호호호. 나는 세 여자의 대화를 들으며 그냥 웃고만 있었다. 우리는 이야기를 하면서 계곡 쪽으로 가며 약간 가파른 길을 올라가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은경이가 비명을 지르며 아래로 미끄러져 버렸다. 어머나, 아! 우리는 그녀가 미끄러진 곳으로 내려갔다. 그녀는 미끄러지면서 돌에 부딪혔는지 옷이 찢어지며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니 허리도 많이 아픈 모양이었다. 나는 손수건으로 그녀의 상처를 닦아주며 위로 끌어올렸다. 그녀의 복지에서는 많은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녀와 같이 산에 오르기는 무리인 것 같았다. 그래서 내가 은경이를 데리고 콘도로 돌아가기로 하고 장모와 미숙이는 산에 오르며 구경을 하고 천천히 내려오라고 했다. 그녀는 허리도 많이 아픈 듯 잘 걷지도 못하였다. 나는 은경이를 얻고 콘도로 돌아왔다. 나는 그녀를 눕혀놓고 구급약통을 가지고 왔다. 찢어진 옷 사이로 보니 이제는 피가 조금 흐르며 옆으로는 피가 말라 있었다.
그다지 큰 상처는 아닌 듯 싶었으나 상처 부위가 허벅지 안쪽이라 벗지 않고는 약을 바르기가 힘들 것 같았다. 나는 그녀의 눈치를 살피면서 누님 아직 피가 흐르는데 많이 아파요? 응 아직 쓰라리 걷다가 어떡하지? 약을 발라야 되겠는데 약을 바를 수 있겠어? 그게 좀 왜 못 바르겠어? 벗어야 할 것 같은데 어머 싫어 그냥 발라. 그냥은 안 돼요. 꼭 그래야 되겠어? 약을 바를 수가 없어요. 그럼 기다렸다가 친구들이 오면 발라달라고 하지. 안 돼요. 조금이라도 상처를 오래 두면 골망거리면 더 고생할 텐데. 그녀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다시 그녀의 상처 부위를 수건으로 닦으며 피 묻은 수건을 그녀에게 보여주며 봐요. 이렇게 피가 나는데 어서 약을 발라야 돼. 아이 참 어떡하지. 괜찮아요. 그냥 친동생이라 생각하고 가만히 있어요. 약만 바를 테니. 그래도 단둘이 있는데 어떡해. 하하하. 누님 내가 무서우세요?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부끄럽잖아. 약만 바를 테니 가만히 있어요. 동생 정말 약만 바르고 다른 짓 하지 않을 거지? 다른 짓이라니. 무슨 짓? 동생을 믿지만은 혹시 마음이 변해서 뭐 혹시 마음이 변해서 나를 범하면 어떡해. 그래서 망설이는 거야. 물론 나도 남잔데 참지 못할 수도 있어. 하지만 하지만 누님은 지금은 다쳤고 나는 여자가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 정말이지? 다른 짓 하지 않을 거지? 그러는 애가 은경이라고 알아보자. 은경이도 얼른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그리고 내가 약을 바르지도 않고 은경이 아래만 바라보고 있으니 그녀가 아이 동생 어서 약을 바르지 않고 보기만 할 거야? 미안해요. 누님이 너무나 예뻐서. 내가 예쁘다고? 예 정말 예쁘게 생겼어요. 나이 든 여자가 뭐가 예쁘다고 그래. 그런 후 나는 일어서서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은경이 좋았어? 당신은 정말 나쁜 사람이야. 약을 발라준다고 하고선 나를 범하다니. 미워. 하하하. 그러고 보니 아직 약도 바르지 않았네. 나는 그녀에게 약을 발라주고 붕대로 감아주었다. 열어놓은 창문 사이로 시원한 바람이 많이 들어온다. 장모에게 폰으로 전화를 하니까 20분 후쯤이면 도착을 할 것이라고 하였다.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어릴 때 저의 절친한 친구는 신데렐라였어요.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았던 신데렐라의 처지가 딱 제 처지였거든요. 저에게도 친부모님이 계셨어요. 아주 어릴 때 아빠가 사고로 일찍 돌아가셨고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직전 엄마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하루아침에 고아가 된 저에게 손을 내밀어준 사람은 제가 이모라고 부르던 엄마의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혼자가 되지 않았다는 안도감에 이모의 손을 잡고 집으로 왔고 입양 절차도 빠르게 진행됐어요. 이모에겐 딸 둘이 있었는데 둘 다 저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았어요. 언니도 둘이나 생기고 비록 엄마 아빠는 일찍 잃었지만 더 많은 가족이 생겼다는 안도감에 마음이 부풀던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입양 절차가 마무리되자마자 저는 그야말로 찬밥 신세가 되었습니다. 야, 넌 저 방에서 지내면 돼. 이모가 언니들이랑 이 방에서 지내라고 했는데. 야, 여기 침대 딱 2개인 거 안 보여? 당장 나가라고. 어린 마음에는 이해할 수 없는 돌변이었어요. 저는 언니들의 방에서 쫓겨나 창고방에서 지내야 했어요. 차마 이모에게 말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모는 제가 창고방을 치우는 걸 보면서도 모른 척 하더라고요. 창고 방 안은 온갖 잡동사니가 가득했어요. 잡동사니로 인해 제가 몸을 누일 공간조차 없는 상태였죠. 저는 차근차근 창고방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방 안의 공간이 좀 낮아 이모가 이불을 던져주더라고요. 이거 덮고자. 이모. 예,
이모가 뭐니? 이젠 엄마라고 불러야지. 응, 엄마. 남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 엄마라고 부르는 걸 습관 들이도록 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를 이렇게 대할 거면 왜 굳이 입양한 건가 싶었죠. 그러던 어느 밤 새엄마 새아빠가 소곤거리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쟤한테 돈 있는 거 맞아? 제 엄마가 그랬어. 딸한테 큰 유산을 남겨줄 거라고. 분명 있어.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아프신 내내 옆에 붙어 있었지만 유산에 관한 얘기는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계모가 저를 딸로 들인 이유를 알고 나자 누가 뭐라는 것도 아닌데 알아서 눈치를 보게 됐죠. 저에게 있지도 않은 돈을 기대하고 있었다니. 돈은 없어도 제가 할 수 있는 걸 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야 나중에 이 집을 나갈 때 좀 덜 미안하겠다 싶었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청소며 빨래, 음식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친구들이랑 놀 시간도 없이 집에 와서 살림을 도왔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계모가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결국 다 제 몫이 된 거죠. 그렇게 중학교 때까지는 군말 않고 집안일을 하다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는 야간 자율학습을 하겠다고 했더니 계모가 들고 있던 숟가락이 날아오더라고요. 야간 자율학습? 네가 공부해서 뭐 할 건데? 대학 가고 싶어서. 이제 좀 솔직하게 말해봐. 엄마가 너한테 남겨준 돈 어디 있어? 그런 거 없다니까? 보니까 아직까지 안 쓴 것 같은데. 너 설마 우리한테 공짜로 얻어먹고 살다가 도망가려는 건 아니지? 이모, 아니, 엄마한텐 고마워. 근데 나 그냥 공짜로 먹고 자고 한 건 아니잖아. 살림도 다 했고. 그럼 끝까지 하든가. 네 주제에 무슨 야간 자율학습이야? 학원은 안 가니까 야간 자율학습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네 엄마가 준 돈으로 학원 가. 나 속이려고 끝까지 없는 척이라도 할 심산이야? 없는 척이 아니라 진짜 아무것도 없어. 아무리 없다고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냥 제 말을 들을 생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저는 고민 끝에 야간 자율학습 대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얼마라도 모아서 독립하는 게 낫겠다 싶었거든요. 고시원부터 자취방까지 다 알아보며 아르바이트를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계모가 언니 둘과 아르바이트하는 곳에 급습한 겁니다. 너 미쳤어? 왜 날 속여? 어떻게 알았어? 네 언니들이 네가 야간 자율학습하는 것 치곤 너무 집에 늦게 온다고 해서 뒤를 쫓아가 봤다더라. 왜? 날 미행해? 엄마, 얘 말대꾸 하는 것 좀 봐. 분명 우리 몰래 돈 벌어서 도망가려고 한 거야. 자기 엄마 유산 안 들키려고. 아니, 꼭 이렇게까지 해서 네 엄마가 남긴 돈을 숨겨야겠니? 그냥 쓰면 우리가 알게 될까봐 이래? 엄마가 남긴 돈 같은 거 정말 없어. 결국 새엄마와 새언니들의 난동으로 인해 아르바이트도 잘리고 한동안 참 많이 울적했어요. 그 후로도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면 새 모녀가 귀신같이 알아차리고 찾아왔거든요. 처음엔 그냥 포기할까도 했지만 돌아가신 엄마에게서 받은 재산을 내놓으라는 계모와 언니들의 구박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특히 계모가 암으로 진단을 받으면서는 언니들에게 끌려서 얻어 터진 적도 있었습니다. 야, 인간이면 양심껏 이제 그만 내놔. 우리 엄마 치료해야 된다고. 이모랑 이모부가 모아둔 거 있을 거야. 보험 든 것도 있지 않아? 어쭈, 아주 입을 씻겠다. 고등학생이 돈이 어딨어. 더더구나 나는 입양된 후로 용돈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잖아.
그래서 불만이라는 거니? 빌부터 사는 주제에 용돈 안 줬다고 불만이야? 새엄마는 초기 암이었고 다행히 수술 후 완쾌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수술에 돈 한 푼 보태지 않았다며 저를 구박하기 시작했죠. 그때 저는 겨우 19살이었어요. 19살에 고아로 입양된 제가 무슨 돈이 있다고 수술비를 보태라는 건지 참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제 딴에는 떠맡듯이 집안일도 마다하지 않았는데 결국 제 노력은 그들이 원하는 것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야반도주하듯 그 집을 나왔습니다. 탈출하지 않으면 정말 숨이 막힐 것 같았거든요. 행여나 붙잡힐까봐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다행히 저는 탈출에 성공했고 무작정 아무 연고도 없는 지방으로 가는 고속버스를 탔어요. 그곳에서 내려 돌아다니다가 숙식이 가능한 곳에서 허드렛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제 처지를 불쌍히 여겨주신 할머니 사장님이 계셔서 첫 1년은 그곳에서 먹고 자고 일하며 돈을 모았어요. 월세방 얻을 정도의 돈을 모은 뒤 도시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을 때 그곳 사장님이 그러셨어요. 나가서 살아보다가 힘들면 돌아와. 난 자식도 없고 네가 원하면 내 가게 물려줄게. 절 뭘 믿고 가게를 맡기시게요. 시골에 있는 작은 국밥집이었지만 손님이 꽤 많아서 매출이 괜찮은 곳이었어요. 그러나 저는 사장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 할 줄 아는 것도 없었거든요. 그런 저에게 사장님이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너는 타고난 손맛이 있어. 제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젊을 때는 잘 모르고 사는데 너는 사는 게 힘들어서 빨리 알게 될 거야. 뭘요? 네가 가진 재능을. 사장님은 월급의 3배는 될 돈을 쥐어주셨어요.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하는 거라지만 너무 기댈 데가 없으면 종종 와. 그럴게요. 꼭 그게 아니더라도 성공해서 올게요. 알아서 잘 먹고 잘 살 것 같으면 올 거 없어. 사장님은 무심한 듯 저의 선택을 확실하게 응원해 주셨고 저는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왔어요. 솔직히 말하면 두려웠어요. 언제든 호적상의 가족들과 다시 만날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혹시 몰라 계모의 집 근처를 배회하는데 저를 기억하는 아주머니께서 말을 거시더라고요. 아니, 이게 누구야? 너 집 나갔다던.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사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저 봤다는 말씀은 안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사정을 왜 모르겠니? 친구 딸 입양해서 부려먹었잖아. 그걸 아세요? 네 계모가 너한테 퍼부는 폭언이 바깥까지 다 들렸어. 의붓언니들은 또 어떡하? 걔들 못된 건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그럼 저 봤다는 얘기는 안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 아주머니께서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하고 싶어도 못해. 그 집 이사 갔어. 네? 언제요? 너 집 나가고 나서 동네를 이잡듯이 들쑤시고 다니더니 몇 달 있다가 이사 가버리더라? 혹시 이유도 아세요? 내가 슬쩍 가서 물어봤지. 물어보니까 그러더라. 너한테 돈이 진짜 없는 것 같다고. 네? 네가 나간 김에 도망간대. 다시는 자기들한테 빌붙지 못하게. 세상에. 그래도 키운 정이 있지. 사람이 어쩜 그러니? 그러니까 너도 이제 마음 졸이지 말고 편히 살아. 그 사람들 너 안 찾아. 정말 그럴까요? 네가 찾아올까봐 이사까지 갔다니까. 행여라도 나중에 보게 되면 내가 말해줄게. 네가 거짓골로 가족들을 찾더라고.
우연히 만난 아주머니로 인해 한바탕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싸고 괜찮은 방도 얻었어요. 비로소 계모 가족이 없는 삶을 되찾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때부터는 목표를 잡고 앞만 보고 나아갔던 것 같아요. 밑바닥부터 하더라도 청담동에서 시작하고 싶었고 집에서 거리가 꽤 먼데도 밤낮 가리지 않고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시골 국밥집에서 일할 때랑은 차원이 다른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돌아가지 않을 줄 알았던 시골 국밥집으로 돌아갈까, 그냥 할머니 사장님 밑에서 노하우를 배워서 가게나 물려받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게 했어요. 그런 날이면 할머니 사장님께 전화라도 하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런 날이면 차라리 계모와 의붓 언니들에게 느꼈던 서름을 떠올렸어요. 그러면 제가 성공해야 하는 이유가 명확해지는 것 같았어요. 반드시 성공할 거다. 너희들이 내가 숨겼을 거라고 오해했던 그 돈, 내가 벌고 말겠다 생각했죠. 그렇게 수년이 지났을 때 저는 청담동에 제 식당을 차렸습니다. 넉넉해서 시작한 것도 아니었고 모두가 무모하다며 말린 도전이었어요. 그러나 제 목표는 언제나 더 크고 높았거든요. 어차피 도전해야 할 목표라면 젊을 때 시작해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고 싶었어요. 그런 포부 때문이었을까요? 제 식당은 우여곡절 끝에 안정기에 들어섰어요. 그리고 점차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5년째 성공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청담동이다 보니 유명인들도 많이 오고요. 기업인들도 많이 오는 식당이 됐어요. 다들 제가 사장이라고 하면 놀라더라고요. 나이 지긋한 신사분들도 제 음식이 마치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 같다, 먼저 간 아내가 해준 음식 같다는 이야기를 자주 해주셨어요. 그게 우리 가게의 노하우였기 때문에 나중에는 형식적인 인사만 하게 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만족스러운 식사 되시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식당이 잘 된 덕분에 좋은 집에서도 살게 됐어요. 처음으로 오피스텔에 들어갔을 때만 해도 행복했지만 더 큰 집을 사고 나니 그 성취감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성취감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식당의 맛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일도 늘 고민이었고 이 좋은 집에 나 혼자 살고 있다는 게 때때로 돌아가신 엄마를 떠오르게 했죠. 저를 돌봐주셨던 시골 국밥집 할머니 사장님께도 종종 한우 같은 선물을 보내드리기도 하고 안부 전화도 했지만 혼자 그 좋은 집에 우두커니 앉아있으면 늘 엄마 생각이 났어요. 동시에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견뎠던 시간도 떠오르더라고요. 그렇게 지난 기억에 불쑥불쑥 마음이 가라앉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종업원이 단골 손님이 저를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가보니 자주 오시는 기업 회장님이셨어요. 회장님, 오셨어요? 아이고, 우리 김 사장님. 어제 안색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게 티가 나나요? 다른 건 아니고 요즘 들어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가 자주 생각나서요. 아이고, 그러셨군요. 회장님과 대화를 시작하는데 지난날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양부모에게 구박을 받다가 탈출해 밑바닥부터 시작해온 내가 청담동에 식당을 차리게 됐는데 그로부터 5년 후 단골이 된 기업 회장님이 불쑥 저에게 생각지도 못한 질문을 하신 겁니다. 김 사장님, 혹시 이 요리 어디서 배웠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으시길래 친엄마의 레시피라고 하자 회장님이 날 끌어안고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회장님, 왜 그러세요? 이 맛, 내가 아는 맛이에요. 아, 그러셨어요? 아주 그리워하던 맛이었죠. 그러셨군요. 그래서 늘 같은 메뉴만 드셨나 봐요. 예. 그런데 신기하네요. 이 레시피는 다른 데서 드실 순 없었을 텐데
저희 엄마만의 레시피거든요. 저도 식당 준비하면서 여기저기 많이 알아봤지만 똑같은 레시피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랬겠죠. 예? 그런데도 분명 회장님이 알던 맛이 맞다고요? 예. 어머님 성함이 그러면서 회장님이 엄마의 이름을 말씀하시는데 맞더라고요. 우리 엄마를 어떻게 아세요? 어머니 요리를 참 좋아했습니다. 아, 엄마가 요리사시긴 했어요. 저는 어머니가 요리사가 되시기 전에 요리를 먹어본 사람이에요. 네? 참 예뻤죠. 요리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늘 함께하는 미래를 꿈꾸곤 했어요. 엄마랑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같은 고등학교에 다녔습니다. 정말요? 예, 같은 반 친구였죠. 사실 첫눈에 반한 건 아니었어요. 정말 싹싹한 성격이었는데 처음엔 좀 과하다 싶었죠. 저희 엄마가 그랬어요? 예, 나중에 듣긴 했어요.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네. 제가 초등학교 가기 전에 돌아가셔서 기억이 많질 않아요. 특히 마지막엔 아프다 돌아가셔서 지금 말씀하신 모습은 되게 의외예요. 아빠도 일찍 돌아가셔서 제 곁에 계실 땐 좀 늘 울적하셨던 것 같아요. 아빠도 일찍 돌아가셨어요? 네. 아, 세상에. 김 사장님도 고생이 많으셨겠네. 엄마도 힘들었겠고요. 쾌활하던 사람이었는데 딸에겐 그런 기억이 없다니 안타깝네요. 이렇게 듣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돼요. 일이 잘 되고 나니 엄마 생각이 자주 나요. 정말 쾌활하고 밝은 사람이었어요. 처음엔 내가 감당이 안 되는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아픈 날 위해 죽을 써서 가져다 준 날이 있었어요. 엄마가요? 예,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였는데 밥도 잘 안 먹히고 여러모로 참 힘들 때였는데 갑자기 제 앞에 보온 도시락을 툭 하고 내려놓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물으니까 죽이라고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얘가 왜 이러나 싶기도 했죠. 그런데 그 죽이 정말 맛있더라고요. 다 먹었더니 내일 또 쏟아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며칠은 엄마가 쏟아준 죽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점점 더 힘이 생기더라고요. 나도 고마운 마음을 좀 전하고 싶어서 선물을 하나 해줬더니 날 보면서 환하게 웃더라고요. 그때 가슴이 어찌나 뛰던지. 저희 엄마한테 반하셨던 거예요? 예, 그때부터는 헤어나오질 못했죠. 근데 알고 보니 엄마는 그냥 선의를 베푼 거였더라고요. 어머, 너무 좋아서 결국 고백까지 했다가 대책에 차였어요. 나한테 남자로서는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떡해요. 내 심정이 딱 그랬어요. 어떡하지? 큰일 났네 싶었죠. 처음에는 창피해서 수치스럽기도 했다가 화도 났다가 그런데도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정하기로 했어요. 내가 저 여자를 짝사랑한다. 내가 짝사랑하니까 내가 계속 들이댄다. 회장님의 말에 웃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마치 그 시절 소년으로 돌아간 듯한 모습이었거든요. 매일 아침 꽃을 한 송이씩 가져다 줬어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내가 엄마를 좋아하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됐죠. 내가 뭘 해도 다 엄마를 향한 마음처럼 해석이 되니까 하루는 엄마가 화를 내더라고요. 뭐라고요? 너 때문에 학교를 못 다니겠다. 이제 좀 그만해라. 그러는데 그렇게 나한테 화내는 모습마저 예뻐서 웃음이 나더라고요. 이런 말씀 실례일지도 모르지만 너무 귀여우세요.
그때 나를 생각하면 내가 생각해도 귀여웠어요. 한 여자를 그렇게 순수하게 좋아할 수 있는 시절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정성을 계속 쏟았는데도 싫다고 하길래 아무래도 이 사람을 위해서라도 내가 포기해야겠다 싶더라고요. 나 때문에 계속 불편하다는데 밀어붙일 수도 없고, 그래서 불러서 안심을 시켰죠. 이제부터는 너한테 안 들이대겠다. 그러니까 불편해하지 말고 학교에서 편하게 지내자. 그랬더니 갑자기 화를 내는 거예요. 에? 화를 냈다고요? 예, 아니 이제 와서 날 포기하겠다고? 이러면서 화를 냈는데 여자 마음은 도저히 모르겠더군요. 실은 엄마도 회장님을 좋아했던 거네요.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 좋아했던 것 같다고. 죽을 써줬을 때도 어쩐지 내가 마음이 쓰였대요. 엄마 잃고 끙끙 앓는 모습이 짠하기도 했고, 집은 잘 산다는데 피죽도 못 얻어먹은 얼굴로 다니나 싶었대요. 근데 자기가 써준 죽을 한 톨도 안 남기고 싹싹 비우니까 그때부터는 자꾸 해다 주게 되더래요. 근데도 집안 차이가 너무 크니까 좋아하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럼 혹시 같은 이유로 만났다가 헤어졌던 거예요? 아무래도 그랬죠. 좋아서 사귀기 시작했고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도 사귀었어요. 그런데 집안의 반대가 심했죠. 그냥 애들이 연애 좀 한다는데도 좀 혹독하게 반대를 하셨어요. 엄마가 아르바이트 좀 하려고 하면 족족 잘려서 온 적도 많아요. 그렇게까지 했다고요? 결혼한다고 한 것도 아닌데요? 그러니까요. 그냥 뒀으면 첫사랑으로 만났다가 헤어질 수도 있었을 텐데. 집안이 그렇게 구니 마음이 더 절박해졌어요. 집에서 하도 못 만나게 하니까 하루는 엄마랑 둘이 야간 고속버스를 타고 아무데나 훌쩍 떠나보자 했는데 집에서 용돈도 안 줄 때라 가진 게 없었어요. 시골에 있는 민박 하나 빌려서 밤새 얘기도 하고 바다도 보고 그랬죠. 그때 엄마가 나한테 요리를 해줬거든요. 그럼 혹시 맞아요. 그때 엄마가 해준 요리, 김 사장님 식당을 알게 되기 전까지 늘 그리워했던 맛이었죠. 그날 이후 먹을 수 없었으니까. 왜요? 집에서 쫓아왔어요? 결국 찾아냈더라고요. 사실 그냥 사흘 정도 둘이 있고 싶어서 떠난 여행이었는데 우리 집에선 그게 마치 사랑의 도피 같았나 봐요. 집으로 끌려갔는데 아버지가 대뜸 항공권이랑 여권을 주시면서 떠나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 그 길로 붙잡혀서 유학을 갔어요. 유학 가서도 몰래 엄마한테 연락도 했었는데 받질 않더라고요. 너무 슬퍼요. 슬픈 이야기죠. 그 젊은 애들이 사랑도 좀 할 수 있지. 우리 집이 너무했다 싶어요. 진짜 너무했네요. 그래서 결국 할 수 있는 거라곤 공부밖에 없었어요. 열심히 공부하면 다시 한국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집에서도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이제 마음을 잡았구나 해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해줬고요. 저 결말을 알 것 같아요. 그렇겠죠. 내가 다시 엄마를 찾아갔을 땐 이미 결혼한 뒤였어요. 심지어는 아주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장을 봐서 돌아오는 것 같았는데 둘이 손을 꼭 잡고 오더군요. 우리 아빠였던 거죠? 아, 예. 아버님 인상이 아주 좋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엄마의 배도 불러 있었고요. 김 사장님을 가졌을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괜히 죄송해지는데요. 너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엄마를 만날 생각 하나만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셨을 텐데. 우리 사장님이 미안할 건 없죠. 엄마랑 아빠랑 정말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나도 모른 척 돌아섰고요. 그럼 회장님은 결혼하셨어요? 집에서 맺어준 사람이랑 할까도 했는데 그건 상대방한테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처음엔 그만뒀었죠. 그러다 마음이 가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어요. 다행이에요. 제 마음이 다 편해요. 그 사람 덕분에 편안했어요. 그런데 마치 과거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얼마 전에 사별했어요. 어머, 그런 줄도 모르고 단골이셨는데 제가 근황도 몰랐네요. 나보다도 바쁘시잖아요. 단골이 어디 저 하나뿐이겠어요? 그래도 엄마랑 이런 인연을 갖고 계셨다니 진즉에 알았으면 저도 죽이라도 써드렸을 거예요. 집사람 떠나고 문득 엄마가 끓여주던 죽이 생각나긴 했죠. 집사람도 엄마 얘기를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 둘 다 첫사랑은 따로 있었으니까. 지금이라도 좀 끓여서 포장해 드릴까요? 번거롭게 그럴 거 없어요. 이렇게 그 사람 따님을 만난 것만으로도 갑자기 활력이 도는 것 같아요. 이제 보니 엄마랑 눈이 똑같네요. 어머, 그래요? 저는 잘 몰랐어요. 워낙 어릴 때 헤어져서. 우리 김 사장님도 미혼이죠? 네, 저도 일 잘 되고 나니까 주변에서 소개팅 제안이 많이 들어오는데 아직 마음 내키는 사람을 못 만났어요. 결혼은 신중하게 해야죠. 시간이 들면 시간이 드는 대로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진짜 운명을 만나기 위한 시간일까요? 그럼요. 회장님과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고 나자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곧 회장님 손님이 오신다기에 자리를 비운 뒤 급한 대로 죽을 써서 포장했습니다. 돌아가시는 길에 드리려고 카운터에서 기다리는데 회장님이 웬 젊은 남자분과 나오시더라고요. 회장님, 저 이거. 제가 죽을 드렸더니 회장님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더라고요. 아이고 참, 이러면 내가 너무 감동인데. 별것도 아닌데요, 뭘. 사별하셨다고 하니까 괜히 제 마음이 안타깝고 그래서요. 만약에 엄마가 살아계셨다고 해도 이렇게 딱 해드렸을 것 같아요. 그랬겠죠. 지금 내 기분이 딱 그래요. 마치 그 사람이랑 다시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내 아픔을 또 위로해주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드시고 힘이 좀 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회장님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옆에 있던 젊은 남자분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회장님이 그 남자분을 소개해 주셨어요. 내 하나뿐인 아들입니다. 어머, 그러셨구나. 안녕하세요. 안 그래도 안에서 얘기 들었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기뻐요. 저야말로 정말 기쁘네요. 그렇게 회장님 아들과도 반갑게 인사를 나누게 됐죠. 그 후로 회장님은 더 자주 식당에 오셨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회장님과 마주 앉아 같이 저녁도 먹고 얘기도 나누고 그랬어요. 회장님과 만남은 여러모로 저에게 도움이 됐습니다. 그럼 투자하려면 이쪽으로 해야겠네요? 그렇지. 금액이 그 정도면 내가 알아봐 줄게. 내가 확실히 믿고 맡기는 곳이 있어. 그래도 돼요? 그럼 자산 규모가 이 정도면 나를 통하지 않았어도 그 사람이 맡아줄걸? 제가 일밖에 안 하고 살아서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이제부터 알아가면 되지. 무슨 걱정이야? 그리고 종종 회장님은 아드님과도 함께 오셨어요. 함께 마주 앉아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다 보니 그분과도 꽤 친한 사이가 되었죠. 요즘은 여기 오는 게 낙이야? 우리 집 음식이 좀 맛있긴 하지? 그것도 그렇고 아빠가 전부터 같이 오자고 하셨는데
내 취향의 식당은 아니었거든. 어머, 우리 식당 인기 엄청 많은데? 내가 뭘 몰랐어. 나는 이탈리아 요리 좋아해서. 아직 어리네. 한식의 맛을 모르다니. 이제 좀 알게 된 것 같은데. 그럼 좀 큰 건가? 모르지. 우리들이 그렇게 티격태격하고 있으면 회장님이 너무나 뿌듯한 얼굴로 보시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회장님께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회장님, 이건 너무 과해요. 보니까 차가 오래될 텐데. 아니, 돈도 많이 벌면서 차는 왜 그렇게 오래된 걸 타? 아끼는 게 습관이 돼서 그런가 봐요. 집은 좋은 데 사는데 차는 아직 탈만하고 집이랑 식당만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니까 굳이 바꿀 이유를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샀어. 아직 시중에는 공개도 안 된 새 모델이야. 너무 좋긴 한데 엄청 비싸지 않아요? 나한테 비싼 게 별 문제가 되겠어? 그래도요. 생일 선물. 그 즈음이 제 생일이긴 했어요. 그걸 어떻게 하시고.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알던데? 그 순간 눈물이 왈칵 났습니다. 저 생일 선물 너무 오랜만에 받아봐요.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받은 게 전부거든요. 실례될까봐 못 물어봤는데. 혹시 그럼 구하원에서 자랐어? 아니요. 엄마랑 가장 절친한 이모가 있었는데 그분이 절 입양하셨어요. 뭐? 그런데 왜 생일 선물 한 번을 못 받았어? 그게 이모한테 이미 딸이 둘이 있기도 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때였습니다. 회장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식당 대문으로 낯익은 얼굴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저기 있네. 어머, 쟤 맞네? 오랜만이다. 너 아주 때깔 좋다. 다름 아닌 계모와 새언니들이었습니다. 여긴 어떻게 알고? 너랑 우리가 법적으로 가족이잖니? 알려면 알 수 있지? 하지만 지금까지는 안 찾았잖아. 찾을 이유가 없었으니까. 너 진짜 엄마가 남겨준 돈 없었더라? 없다고 했잖아. 근데도 이상하네. 돈도 없던 게 이렇게 근사한 식당은 어떻게 차렸대? 그때부터 지난 시간이 얼만데 설마 아직도 나한테 뜯어낼 돈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건 당연히 있지. 그때는 네가 땡전 한 푼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안 찾은 거고. 그래놓고도 가족이야? 내가 참다 못해 집을 나갔는데 찾기는커녕 이사를 가버렸던데? 너도 안 찾길 바랬던 거 아니니? 그래, 그건 맞아. 그래서 원하는 대로 해줬잖아. 그러니까 이제라도 너 길러준 값은 치러야지. 그때였습니다. 회장님이 잔뜩 화가 난 얼굴로 계모에게 말했어요. 이게 다 무슨 소립니까? 키워준 값을 치르라니. 그쪽은 누군데 끼어들어요? 이건 우리 가족 일이거든요? 가족 같지 않아서 묻는 겁니다. 키워준 값을 받는 부모가 어딨어요? 잠깐, 너 혹시 이 늙은이랑 만나는 거니? 너 이 사람한테 지원받아서 이 가게 차린 거구나? 아우, 더러워.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까? 뭐라고요? 지금 말 다 했어요? 아니요. 다 안 했습니다. 회장님이 저에게 물으셨어요. 아니, 왜 이런 얘기를 안 했어?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생일 선물을 오랜만에 받아본다고 해서. 그게 어쨌든 저랑 가족으로 인연을 맺은 사람들인데 흉봐봤자 제 얼굴에 침 뱉는 격이잖아요. 그렇긴 하지. 그래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봐도 네 가족은 아닌 것 같구나. 그러자 새언니들도 난동을 피우더라고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저 할아버지한테 잘 보이고 이 가게 차린 거 맞구만. 그러니까 징그럽다 진짜. 저 할아버지 제 편드는 것 좀 봐. 그즈음 되니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언니들, 그 입 좀 다물어.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야, 너 성공하고 나니까 눈에 뵈는 게 없냐? 그래봤자 저 늙은이 돈으로 호강하는 주제에 뭐가 이렇게 당당해? 내가 누구 돈으로 호강을 하든 말든 언니들이랑 이모가 무슨 상관이야? 어머, 쟤 좀 봐. 이제는 우리 엄마를 다시 이모라고 부르네? 그럼 엄마야? 엄마도 아니잖아. 너 호적상으로는 아직 우리 가족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진즉에 호적부터 청산을 해야 했는데 이 가게 성공시키느라 정신이 없어서 깜빡 잊고 있었네. 아니지. 아예 신경도 안 쓰고 살았어. 애초에 가족도 아니었으니까. 제 말에 계모가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야, 너 말 다 했어? 너 미쳤어? 안 미쳤어. 미친 건 이모랑 언니들이지. 여기가 어디라고? 네가 아무리 날 이모라고 불러봤자 난 호적상 네 엄마야? 엄마가 용돈 좀 달라는데 이렇게까지 화낼 일이야? 엄마라면 자식한테 용돈 받으려고 불량배들처럼 찾아오진 않지. 뭐? 남의 영업장에 이렇게 막무가내로 오는 법이 어딨어?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왔다. 왜? 이 문은 내 가게 손님들한테 열려 있는 거고. 좋아. 까짓건 내가 손님하면 되지. 그러든가. 저는 종업원을 불렀습니다. 이분들 안내해드려요. 네, 사장님. 그 사이 저는 회장님께 사과드렸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차 선물 정말 감사해요. 저 생일 선물 잘 받을게요. 내가 좀 혼내줄까? 저 사람들 정도는 저도 혼내줄 수 있어요. 그래. 할 수 있을 거야. 네 뒤에는 내가 있다는 거 잊지 마.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이런 모습 보여서 죄송해요. 조만간 회사로 좀 와줄 수 있나? 그럴게요. 저도 회장님 회사 구경하고 싶어요. 그래. 또 보자. 회장님을 배웅한 뒤 저는 심호흡을 하며 매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계모와 언니들은 얼결에 매장 안으로 들어갔고 메뉴판을 보더니 기겁하더군요. 엄마, 여기 너무 비싼데? 뭔 걱정이니? 우린 그냥 마음껏 먹고 가면 돼. 하긴 우린 가족이잖아. 그렇게 신나게 음식을 시키더니 다 먹지도 못하고 남긴 채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더니 너무나 당당하게 그냥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손님, 잠깐만요. 뭐? 우리? 계산은 하고 가셔야죠. 손님으로 오셨다고 하지 않았나요? 예, 음식값이 장난이 아니던데 그걸 우리더러 내라고? 원래 가게는 값을 내고 음식을 먹으러 오는 곳 아닌가요? 아니지.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서 음식 대접은 못할 망정 돈을 내라고? 분명 아까 손님으로 식사하러 왔다고 하셨고 저도 그래서 손님으로 지금 대우하고 있습니다만 어쩐지 왜 갑자기 존댓말을 쓰나 했다. 너 아주 돈독이 제대로 올랐구나. 됐고 조만간 다시 올 테니까 그땐 돈 좀 준비해놔. 돈? 우리 돈 필요해. 네가 많이 번 것 같아서 다행이다. 그래도 키워놨더니 쓸모가 있네. 딸들 가자. 그러면서 막무가내로 나가려는데 결국 식당 보안요원들에 의해 붙잡혔죠. 이거 안 나?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계산 안 하고 가시면 경찰 부릅니다. 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경찰? 언니, 흥분할 거 없어. 경찰 불러봤자지. 우리가 얘 가족인데. 경찰들이 얘 말을 믿겠어? 저는 직원에게 말했어요. 아무래도
이 손님들이 의도적으로 먹튀하려고 들어오신 분들 같네요. 경찰에 신고하세요. 바로 하겠습니다. 직원이 정말 경찰에게 신고하자 그제야 계모와 새언니들은 꼬리를 내렸습니다. 아예, 우리가 이 비싼 음식값을 낼 돈이 있었으면 널 찾아오지도 않았겠지. 그래, 오랜만에 식구들한테 음식 대접했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너 원래는 우리 집 식모였잖아.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근데 이 정도 음식도 대접 못해? 세 사람을 보는데 한숨만 나더라고요. 갑자기 찾아왔길래 순간 반가웠던 내가 바보였네. 뭔 소리야? 네가 우릴 반가워했다고? 곧 내 생일인 건 알아? 뭔 뜬금없는 소리야. 우리가 언제 네 생일을 챙겼다고? 나 어릴 땐 이모가 생일 케이크도 사다 주고 그랬는데. 그건 네 엄마가 내가 파는 요구르트도 맨날 사주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잘 소개해줘서 그랬던 거지. 네 엄마가 주변에 평판이 좋아서 네 엄마 말 한마디면 사람들이 전부 신뢰했으니까 그 동네 사람들뿐 아니라 자기가 다니는 식당 직원들한테까지 날 소개해줘서 내 매출이 쏠쏠했지. 그래서 나만 보면 늘 요구르트에 빨대 끼워서 줬던 거야? 내가 그렇게 해주면 네 엄마가 다 값을 치러줬어? 난 또 그냥 준 건 줄 알았네. 얘, 세상에 공짜가 어딨니?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이 왜 이래? 뭐?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남의 집 딸 데려다가 식모로 부려먹었으면 이미 할 만큼 한 거잖아. 근데 어떻게 다시 날 찾아올 생각을 해? 그건 네가 알아서 한 거잖아. 누가 먼저 시켰어? 나는 이모 집에 얹혀 사니까 눈치껏 했던 거고 나중에는 이모가 아예 식모처럼 부려먹었잖아. 그러니 이모 딸들도 날 식모처럼 기억하는 거고. 그거야. 어? 너는 내 딸이 아니었으니까. 왜 그랬어? 정말 우리 엄마가 나한테 남겨둔 어마어마한 유산이 있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날 입양한 거야, 정말로? 그걸 다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몰라? 늘 나한테 돈 타령했잖아. 근데도 난 믿기지 않았어. 우리 엄마가 남긴 유산이 있다고 생각해서 날 입양했다는 게. 나는 이모를 믿었으니까. 어릴 때 이모가 나한테 요구르트에 빨대 끼워주던 기억 하나로 어린 마음에 이모가 좋았어. 비록 엄마까지 세상을 떠났지만 기댈 수 있는 가족이 생겼다는 사실에 행복했다고. 네가 어리석었던 걸 내 탓을 하니? 뭐? 그래. 네 엄마가 툭 하면 나한테 그랬어. 자기는 딸에게 찬란한 유산을 물려줄 거라고. 그걸로 네가 평생 행복하게 살게 될 거라고 믿는다고. 그 순간 엄마가 저에게 요리를 가르쳐 주었던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그러고 보니 요리하는 순간만큼은 엄마가 참 행복해 보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알겠다. 엄마가 나한테 남겨준 그 유산. 뭐? 엄마 말대로 난 그 유산으로 평생 행복하게 살 것 같아. 이것 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 유산 어딨어? 어딨냐고? 내 안에 있어. 그것 봐, 네가 갖고 있을 줄 알았다고. 너 그 돈으로 이 식당 차린 거지? 그럼 나도 이 식당에 지분이 있는 거네. 엄마가 저에게 남겨준 유산은 바로 요리였더라고요. 엄마의 직업 또한 요리사였거든요. 회장님이 주말에 저를 집으로 초대해 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날 엄마에 관한 이야기를 더 자세히 나눴거든요. 엄마가 요리사였던 것 같던데? 네, 요리사로 일하시면서 저를 먹여 살리셨죠. 아파서 병상에 눕기 전까지는요. 요리사가 될 줄 알았어.
학창 시절에도 늘 그랬거든. 자기는 요리사가 될 거라고. 그래서 꼭 대학에 가야 하는지는 모르겠다고 그러길래 나는 그 사람의 꿈을 응원했어. 밑바닥부터 배워서 훌륭한 요리사가 되고 싶다고 했거든. 쉬는 날이면 늘 저한테 요리를 해주시면서 동시에 요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건 이렇게 하는 거다. 왜냐하면 그러면서 알려주셨는데 그게 이상하게 다 기억이 나요. 너무 어릴 때라 잊을 법도 한데. 너한테도 흥미로운 이야기였으니 기억이 났겠지. 하긴 제 적성도 요리인 것 같긴 해요. 결국 요리로 살아남았으니까. 엄마의 재주를 닮았을 거야. 그날도 떠오르면서 확신하게 됐죠. 엄마가 계모에게 말했던 유산은 바로 요리였다는 걸요. 결국 계모와 새언니들은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은 뒤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결심했어요. 입양을 무효로 만들어야겠다고요. 회장님께 말씀드렸더니 변호사를 소개해 주셨어요. 며칠 뒤 회장님 회사에 찾아가 감사 인사를 한 번 더 전했습니다. 변호사님 참 좋은 분 같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알아봐도 됐는데. 아주 좋은 결심을 했구나. 확실히 끊어내야 하는 관계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요. 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한때는 가족으로 같이 살았으니까 호적상으론 가족으로 두고 나중에는 다시 교류하며 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마음이 열해서 그래. 혼자 살아남느라 독하게 살았다고 생각하겠지만 내가 보기엔 마음이 참 따뜻해. 제가요? 엄마 때문에 저를 너무 좋게만 보시는 것 같아요? 아니야.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사람 보는 눈 하나 없을까봐. 넌 따뜻한 사람이야. 요리에서도 그게 느껴질 정도로. 그래서 말인데 오늘 부른 이유가 따로 있어. 회사 구경시켜주시려고 부른 게 아니고요? 바쁜 사람 시간 뺏으면서 용건도 없으면 안 되지. 뭔데요? 너무 궁금해요. 내 전담 요리사로 채용하고 싶은데. 네? 늘 상주하면서 일할 필요는 없고 지금 식당 운영하면서 내 집 부엌도 너에게 맡기고 싶은데 그에 대한 보상은 넘치게 할 거야. 하지만 식당 운영하면서 그게 될까요? 너 시간 될 때 와서 준비해주고 가면 차리고 주는 건 뭐 다른 사람들이 할 거야. 너무 부담스러운 제안인가? 아니요. 그동안에도 이런 제안은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제가 잘할 수 있을지 엄두가 안 났거든요. 근데 회장님은 제가 해야죠. 정말? 그럼요. 이렇게 만나 뵙게 된 것도 인연인데 제가 그 제안을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약속할게. 보수는 넉넉할 거야. 물론 이미 식당 운영하면서 돈 많이 버는 거 아는데 그거랑 비교가 안 될 거야. 너무 많이 주진 마세요. 그냥 아버지 생각하듯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거 참 좋은 말이구나. 나둔이가 딸 같아.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감사해요. 남은 평생 맛있는 거 많이 해드릴게요. 무리할 건 없어. 너무 바쁠 땐 네 일에 집중해도 돼. 근데 전담 요리사는 원래 상주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네가 원하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식당도 운영해야 할 거 아니야. 방법을 좀 고민해 볼게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렴. 그렇게 저는 회장님의 전담 요리사로도 채용됐어요. 그리고 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수는 너무 어마어마했습니다. 심지어는 저에게 건물까지 증여해 주신 겁니다. 회장님, 이 정도면 보수가 아니라 상속 아니에요? 네 가게에 있는 건물이야. 갖고 운영하면 더 좋을까 싶어서. 나 때문에 일이 2배로 늘어났을 텐데. 2배 정도가 아니라 10배는 늘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이건 좀...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라 해주는 건데 또 부담스러워할 거야? 나 요즘 네 덕에 입맛이 너무 좋아. 우리 아들이 나보고 살쪘다고 하더라.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연락 왔어요. 자기 아버지를 너무 뚱뚱하게 만들면 그것도 건강에 안 좋다고. 그래서 제가 받아쳤잖아요. 하나같이 건강식으로 드시는데 몸에 안 좋을 게 하나도 없다고요. 그 녀석이 너한테는 참 짓궂게 구는구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전혀 아니었어. 어릴 때부터 경영 수업이니 뭐니 공부만 하고 살았지. 저는 워낙에 장난을 잘 치기에 원래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둘이 아주 보기 좋구나. 근데 내가 너한테 해주는 건 내 아들과는 별개다. 네? 회장님은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신 뒤 그저 웃으셨어요. 식당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아리송하더라고요. 그렇게 식당으로 돌아왔을 때 계모가 떡하니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모가 무슨 일이야? 뭐? 무슨 일? 네가 나한테 소장 보냈잖아. 아, 입양 무효 말하는 거구나? 뭐 무효? 이제 와서 무효로 하겠다고? 사실상 가족도 아니었잖아. 나는 이제 다시 내 엄마 아빠의 딸로 돌아가고 싶어. 배부르다 이거지? 이젠 아쉬울 게 없다 이거지? 아쉽게 살 때도 이모네 가족이 나를 안 아쉽게 만들진 않았어. 이모도 알 거 아니야. 뭐야?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만들었지.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내가 앞으로 더 내 인생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돈 안 해준다고? 아, 왜 자꾸 나한테 돈을 달래? 야,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막말로 이젠 너 돈도 많을 거 아니야. 기업 회장이랑 어울릴 정도면 더더욱. 그래서 그게 이모 돈이야? 내 노력으로 번 거야. 내가 밑바닥부터 고생해서 번 거라고. 아, 우리 집 망했어. 뭐? 남편이 도박에 빠져서 다 날려먹었다고. 우리 지금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집 정도는 해줄 수도 있잖아. 집이 껌값이야? 방 한 칸짜리라도 괜찮아. 우리 가족 몸만 요일 수 있으면 돼. 제가 단호하게 나오니 점점 원하는 사이즈가 줄긴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넘어가주고 싶진 않았어요. 난 해줄 거 없어. 일단 호적부터 돌려놓고 그 다음에 나한테 정말 부탁하고 싶으면 다시 와서 정중하게 해. 그럼 들어줄 거야? 그럼 바로 호적 파줄게. 그 말에 더 정이 떨어지더군요. 저를 입양한 이유가 정말 돈 때문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순간이었어요. 소송 결과 저는 다시 엄마 아빠의 딸이 됐습니다. 이모네에게는 방 한 칸 얻을 보증금 정도는 해줬습니다. 그리고 더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한 번 더 찾아오면 접근금지 신청도 하겠다고 했고요. 호적을 회복한 뒤 회장님이 회장님 댁에서 축하 파티를 열어주셨어요. 회장님 아들까지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대화도 나누고 그러다 분위기가 무르익었는데 회장님은 졸리다며 먼저 들어가시더라고요. 회장님 아들과 둘이 남아 조금 어색하기에 저도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데려다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같이 가는데 어쩐지 평소랑 다르게 말도 없고 너무 경직된 겁니다. 그렇게 우리 집 앞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같이 공연 보러 갈래? 티켓이 2장 생겼는데. 그러니까 그 공연이 내가 진짜 좋아하는 공연인데 너도 보면 좋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서 데이트하자는 소리를 참 어렵게도 하더라고요. 그래, 보자. 진짜? 그거 보는 게 뭐 어려워? 고마워. 공짜로 공연을 보여주면서 고맙다고 하기에 한참을 웃었네요. 일이 몇 배로 많아져서 때때로 정신은 없지만 몸도 마음도 참 가벼워요. 호적도 되찾았고
어쩐지 평생을 함께할 것 같은 인연들도 만났고요. 그래도 곧 보러 갈 공연 때 입을 옷은 한 벌 장만해야겠습니다. 먹고 사느라 바빠 데이트가 처음이다 보니 어쩐지 떨리고 긴장되네요.